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도 화가 나고 없는 사람도 화가 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화가 나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화가 나고 아주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정책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1억씩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자고 나면 2억 오르고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집을 가진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우 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보내드리는데 마음은 붕 떠 있어요. 뉴스 하자마자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 뉴스가 끝나고 가는 길에 휴대폰을 분실해갖고, 얼마 전에는 우리 신혜식 대표님은 그 지갑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또 휴대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까지도 닮아가네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이 휴대폰에는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고 전화번호도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 궁금해할 텐데, 제가 조만간 빨리 찾든가 아니면 오늘 더 확인해보고 못 찾게 되면 신규 폰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제가 연락이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애국수찰팀에 연락하시는 분들 연락이 좀 안 되시더라도 오늘 밤늦게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리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정권 들어와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8.2 부동산 대책 사실 보면 말이죠, 세금 뭐 이런 거고요. 또 그 이전에 보면은 그 임대업 사업자 등록, 이것을 모든 분들에게, 다주택자들에게 권유해가지고 사실상의 지금 주거안정책, 그러니까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뭐 이런 시책을 하다가 8달 만에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세금을 많이 낮춰줬더니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도해서 많이 늘어난 건 있지만 세금 부분을 많이 낮춰주고 또 감면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 잉여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집을 사는 갭투자라고 하죠. 갭투. 이 갭투자식으로 또 집을 사는 바람에 사실상의 그 집값을 안정을 시키려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다시 전면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면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했던 다주택자들이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빨리 등록하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내 재산을 말이죠, 5년 10년 묶어놓으면서까지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않으면 또 세금 폭탄으로 부담이 많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더니 불과 몇 달 만에 말이죠, 이거 아니야, 좀 다시 해야 되겠어. 이 모든 것이, 이 혼란이 국민들한테 체감적으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혼란스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9월 13일, 뭐 내일인가요? 네. 당장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한다고 그래요. 8번째입니다, 벌써. 참 여러분들, 이게 이 법이라는 게 말이죠, 정책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국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법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확실하게 명약관약하게 딱 정해져 있고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법, 그런 법 질서만 딱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법이 그때그때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법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 혼란이고,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이 법 많은 거 좋아하는 국민 없어요. 법은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거, 국민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인데, 이게 정권 차원에서 말이죠, 자기들 편하자고 법도 만들고 정책도 내놓고 대책도 하고, 자기들이 봐갖고 자기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금방 내놨던 정책도 엎어버리고, 국민들은 말이죠, 그 부담만 가중되는데, 뭐 내일 당장 9.13 부동산 대책을, 8.2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인지도, 숙지도 하기 전에 또 바뀌나 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결국엔 다 세금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주사파 정권, 이 청와대는 말이죠, 모든 정책을, 그리고 모든 안정책을요,
돈인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세금으로 이것을 모든 걸 주거 안정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책도 펴나간다. 그러니까 재건축도 그렇고 심지어 여러분들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 투기라는 것도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리고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세금이에요, 세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종부세를 또 올린다고 그래요. 종부세율을 올리고 세 부담률을 300%까지 상향할 때 보유세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양도세를 강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 이것이 이번 정권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자꾸 바꾸니까 말이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말이죠. 집값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어. 근데 다들 다 올랐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게 매일 오르니까 말이죠. 부담이 엄청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정책이 바뀔 때마다 내놨던 부동산 걷어들여 또 바뀌니까 이번엔 또 내놔. 이러면서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는데 정말 사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충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고요. 또 세금 때문에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골치가 아프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이렇게 과밀 지역 현상, 과밀된 이러한 모습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수도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밀 지역,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평균 잡으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말이죠. 주택의 공급량이 좀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인구는 말이죠.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이거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집이 더 많이 지금 급속도로 공급량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집값이 올라가요. 그런데 보면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 정권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도해드렸지만 수도권에 거의 이 서울을 비롯해서 근접 지역, 어제는 저희가 과천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지금 거의 다 상승을 했어요. 집값 안 오른 데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세금만 가지고 집값을 때려잡는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주도 면밀하게 주거 안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심지어 말이죠. 이해찬과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토지공개 개념 얘기가 또 나와요. 토지공개 개념. 놔두게 되면 그게 이제 공지,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땅, 이것을 유토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만약에 땅값이 올랐다. 그러면 이게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국가가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거거든요. 이게 토지 공개념 내에 있는 제도였어요. 근데 결국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논리에서 굉장히 부합된다. 이게 그러니까 결코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불이치 판결 나온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안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든 정권에서 시행을 하다가 중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찬과 이재명이 다시 토지 공개념 얘기를 꺼내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땅값 올라갖고 돈 버는 거 그 꼴 못 보겠다 이거예요. 다 뺏어가겠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뺏는 방법이 세금 폭탄이거든요. 뭐 총칼로 뺏는 게 아니고 세금 폭탄으로 뺏는다는 거예요. 뺏어가겠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예민하게 한번 보면은요, 사회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반시장 경제 논리잖아요. 예? 아니 근본적인 주거 안정책을 내놓아야지 왜 국가가 토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토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닌 거거든요. 시장에다 맡기고 정부는 아주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아주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신이 나 된 양 이렇게 개입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시장이 어지러워지고 8번째 대책을 내다 보니까 말이에요. 1년도 안 돼서 8번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이 시장은 혼란, 일대 대혼란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정보를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끌려가 다니는 사람은 집 날리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뿐이 없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도 집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위안을 삼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집 팔았더니 집값이 오르고 다시 살려고 하니까 올라서 못 사고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밀어놨더니 오르고 전셋값도 지금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 경제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럼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보도해드렸지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말이죠. 지금 그 과천의 선바위역 쪽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정보, 개발 정보를 미리 흘려가지고 얼마나 혼탁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전자에는 또 일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나타나서 알박기식으로 말이죠. 쪼개서 땅을 매입하는 이게 범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서민들은 말이죠. 부동산이라는 거 많이 갖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집 한두 채 가지고서는 세금에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유지하고, 그러니까 집이 말이죠. 보일러가 고장나서 뭐 어딜 고쳐야 되고 상하수도 개량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기현상이죠. 세금 걱정. 예, 이 정부에서 또 나 집 있다고 그래갖고 돈 얼마 또 걷는 거 아니야? 무슨 세금 또 어떤 나 모르는 세금 하나 또 만들어진 거 아니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깨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다주택자들에게는 말이죠. 양성화시키는 거죠. 임대사업 해라 니네 공식적으로 세금 내고.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너희들이 임대료 많이 못 올리는 대신에 그리고 무조건 세입자들 내쫓지 못하게끔 한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또다시 이게 번복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종부세 등 말이죠. 이 세부담률을 이렇게 확장해서 올리면서 말이에요. 또다시 다주택자들 그리고 집값 비싼 데 사는 고가주택의 보유자들은요. 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또 지금 시겁하고 있어요. 지금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생각해보세요. 보유세. 이 보유세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제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판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당장 팔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양도세 강화하려는데 지금 이 정부가 양도세 강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집값을 잡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집 팔고 사지 못하게 하려고. 집 함부로 팔고 사면 어떻게? 양도세로 다 잡겠다는 거예요. 참 큰일이고요. 물론 이제 이 정권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한다. 그러니까 집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매매 자주 하지 말라는 뜻인 거는 내가 아는데요. 제가 알아요. 근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과 함께 반대로 뭐가 있냐면 2주택과 그 비과세 요건 강화, 2주택자들, 그러니까 집을 말이죠.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 동원을 해서 수요를 압박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 정부가 취지하는 건 양도세 올리고,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키고 다 세금이에요. 무슨 세 들어가는 건 다 세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 보유하고 구입하고 매도하고 이런 관련한 세금 규제를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팔고 사고 할 때 붙일 수 있는 세금은 총동원하겠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뭐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무슨 세, 뭐 여러분들 뭐 이익 환수제에 또 따른 이익금,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이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내면 그 잉여 부분에 대해서 50% 나라가 뺏어간다든가 뭐 이러한 등등의 말이죠. 세금으로 매길 수 있는 거는 다 연구 검토해가지고 다 먹이겠다는 거예요. 총동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집 가지고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집에서 죽을 때가 살아라 이거예요. 이런 방식을 지금 자꾸 강요하는 겁니다. 강요. 권장하는 게 아니라 강요. 그리고 종부세가 말이죠. 지금 2%인데, 지금 현재 2%인데 최고 세율이 말입니다. 근데 3%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결국엔 말이죠. 현행 150%의 그 종부세 부담률을 30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금 올리는 겁니다. 총체적으로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려서라도 뭐를 지금 성공하느냐? 못한다고요. 결국엔 이것이 집값 안정책에 될 수가 있느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실패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개판 5분 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고요. 부동산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서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나깨나 부동산, 오른 집도 다시 보자, 떨어진 맞아요. 집도 불안하다. 뭐 더 지금-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지금 부동산 정책 뭐 내일 또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열흘 만에 또 내놓는 거예요. 파리 부동산 대책 여러분들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그런데 또 내놓는다고 그래요.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뭐 8번째, 뭐 10번 채우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동산이 혼란스럽고 부동산 경기가 말이죠. 술렁거리고 그리고 일자리가 있네 없네 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그런데 세금은 더 많이 거쳤다고 그러고 나라는 정부는 세금 거쳐서 좋다고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거칠 거라고 하고 근데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하고 이게 가렴주고요. 등골 뽑는 거예요. 다른 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요 실업자가요 1년 전과 대비해서 올해 지금 13만 4천 명이 증가했어요. 백수가. 빈둥빈둥 놀아야 되는 사람들이 13만 4천 명 1년 사이에 지금 100만 시대 얘기했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113만 4천. 113만 시대입니다. 백수가. 그리고 취업자는 말이죠. 얼마나 늘었냐? 취업자가. 달랑 3천 명. 달랑 3천 명 취업자는 늘은 거예요. 외환위기 이후에 2008년도인가요? 그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최악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청년층들 있죠. 이 청년 실업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8월달 기준으로 말이죠. 1999년도 이후에 가장 최악이랍니다. 20년 만에 최악인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대에 진입하는 거예요. 1999년도가 10.7%였거든요. 청년 실업률이. 그런데 지금 다시 근 20년 만에 10%대에 진입한 거예요. 이런 건 진입 안 해도 돼요. 올림픽 신기록을 내야지 이런 거 신기록 내면 뭐 할 겁니까? 이 정권이 말이죠.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부동산 경기. 이거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건데 또다시 내일 뭔가 발표한다는데 궁극적으로 말이죠. 세금을 통해서 이 집거래, 집값 오르는 거 그리고 거래하는 거. 이
집이 말이죠. 사고 파는 거래가 없으면 집값 오를 이유가 없죠.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예, 그냥 있는 집에 사는 집에 그냥 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집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새로 살고. 에휴, 참. 자, 근데 또 말이죠. 메르스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네, 뭐 맞습니다. 과잉 대응이 더 좋을 것이다. 예. 미온한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정부가 말이죠. 경제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그다음에 고용 대란 이런 것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막 본물터지 터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 메리스 그리고 국민의 건강, 질병 이게 최우선 아닙니까? 정부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국민의 안위잖아요. 국민의 안정된 삶.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메르스 환자가 지금 발병을 했는데 이 뉴스에 별로 크게 보도가 안 돼요. 지금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메르스 이거 국제질병관리본부에서도 1급 질병으로 말이죠. 1급 전염병으로 지금 치부하고 있고 아주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도 이후에 약 한 3년 3개월 만에 또다시 이게 발병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이 그러니까 메르스 확진자가 186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38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냥 전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이 허술한 환자 관리 이게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메르스 확진자로다가 판명된 이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60대 초반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이분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것은 그 개인의 말이죠. 윤리적 관련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도 전혀 안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뭐냐면 사전에 이제 그 공항에서 검역관이 질문서에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묻는 답변 형식의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문진이라고 그러죠. 문진. 이제 그 답변서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떠한 의도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건강 상태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요. 뭐냐면 열흘 전에 그냥 설사는 한 적이 있다. 크게 뭐 그 잘못된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한 25분 후서부터 갑자기 설사 복통으로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 그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자기의 그 질병을 왜 이렇게 거짓으로 말했는가 하는 의혹이 되면서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이 돼요. 이분이 사실 쿠웨이트에서 오면서 쿠웨이트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고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이미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그러한 정황이 나와요. 뭐냐면 자기 부인이 마중을 나오는데요. 공항으로. 근데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마스크를 꼭 쓰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갑자기 설사 복통을 느끼니까 설사 증상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1차 병원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으로 옮길 때 자기 부인하고 따로 차를 이용해요. 통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메르스라는 걸 모르는데 설사 났다고 그래갖고 옆에 있는 부인, 그것도 자기 부인인데 따로 갈 이유는 없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설사병 걸리면요. 막 도망갑니까? 옮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구급차를 이용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 메리스 의심 환자를, 지금은 확진 환자지만 그렇게 해놓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음압 구급차를 이용했다라고 거짓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 메리스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쿠웨이트에서부터 알고 들어왔지 않냐 지금 의심받는 이 환자보다도 똑같은 잣대긴 하지만 이 질병관리본부의 이 윤리적 도덕적 개념, 어떻게 이런 걸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반 구급차를 이용해서 후송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이게 잘못돼갖고 2차, 3차 감염자가 생기면 이거 일파만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더군다나 말이죠. 이 확진 환자가 이제 발생한 이후에 그 의심 환자가 10명으로 이제 증가했어요. 10명으로. 예? 그런데 이 메리스라는 것은 1급 관리 대상의 전염병인데요. 지금 메리스 확진 환자하고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동승해서 들어온 비행기로 들어온 동승한 외국인 115명이 있습니다. 이 115명 역학조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30여 명이 연락 두절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허술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지금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과잉 대응하겠다, 미흡한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하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 다 거짓말이에요. 허술하게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참 이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메리스 때 말이죠. 2015년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서부터 어떤 난리를 쳤는지, 예? 청와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과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한번 보시면 이 질병관리본부가 말이죠. 이제 거짓말까지 해요. 예. 철저히 격리해 갖고 후송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 환자 이송 수칙, 음압 구급차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또 이용했다고 거짓말까지 해버리고 또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사람과 동승한 그 115명의 동승자, 외국인들 역학조사, 신원 확인해서 다 확인해 봐야 되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30명에 대해서는 아예 소재 파악까지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이 메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요,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지금 한국질병관리본부도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 압니다. 알지만 이렇게 처음서부터 말이죠. 메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 국민 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왜 쓸데없이 검역관이 질문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저 지금 현재도 설사가 많이 나오고 이상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메리스 확진 판정이 번복되는 건 아니지. 나는 이미 걸린 거잖아요. 네? 언젠가 이런 드라마,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에이즈 환자가 말이죠. 세상을 저주한 나머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거 범죄거든요. 엄청난 큰 범죄거든요. 이 메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분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무언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병에 대한 의심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부인에게 나올 때 마스크 꼭 써라. 그리고 내가 메리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금 설사 때문에 가는데 갑자기 그 차를 자기 부인은 동승하지 않고 따로따로 가게 하고 말이죠. 아예 검역관에게 그 문진할 때 다르게 말을 하고 거짓말로 이러한 정황.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관리본부에서는 이거 철저히 환자를 격리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이 질병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너무도 허술하게, 심지어 지금 함께 의심 환자로다가 10명이나 증가하고 있는데, 메리스 의심 환자가 10명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당연히 검사 대상이어야 되는 사람 중에서 30여 명의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파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30여 명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직무유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메르스가 일파만파 커질 때 말이죠. 얼마나 비난을 했던지 말이죠. 대단했죠. 그 의사와 관련돼서 의사가 메르스에 걸려서 나중에 이제 사망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도 최선을 다했죠. 정말 엄청난 그 질병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꼬투리 잡아서 박근혜 정부를 막 그냥 계속 공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지금 언론에 잘 나오고 있질 않아요. 예, 보도가 크게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언론도 문제고 정부도 문제고 예, 관련 기관도 문제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제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이름 그대로 문제입니다. 예. 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을 뉴스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핫 키워드 하나씩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알기 쉽게 편하게 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셨죠? 예, 개인의 재산은 이해하지만 공공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산하 정책, 거기에 포함된 모든 정책, 토지 이익 환수제라든가 등등의 모든 정책은 이미 그 헌재 판결에 의해서 위헌 소지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 토지 공개념 사실상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해찬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토지 공개념을 찬성하고 들고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번 좀 더 왜 갑자기 이 극단적 성향의 좌파 성향에서 토지 공개념을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왜 또다시 추미애에 이어서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이 토지 공개념, 부동산 정책 내일 또 나오거든요.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생중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 저희가 생중계를 하지 않고, 왜냐면 시간을 짧게 요즘 너무 바쁜 시간이다 보니까 긴 거를 보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요. 아주 핵심 포인트만 집어서 2, 30분 정도로 저희가 포맷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 터지면 다시 생중계를 또 할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의 한 수를 더 많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더 많이 시청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신의 한 수의 개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